직접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그 연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조선실록을 보면은 지금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숙주가 황찬을 만나기 위해 유동으로 간 것은 언제일까?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기로 했다. 검색 결과 신숙주가 최초로 요동에 간 것은 1447년 1월, 한글이 만들어진 뒤 1년 2개월 후의 일이었다. 실제 일은 아마 뭐 성산문이나 신숙주 곧또래들이 이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성산문은 조금 전에 뭐 집현전에 왔고, 신숙주는 더구나 그러니까 세종 25년 말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공표됐는데, 신숙주는 23년인가 뭐 집현전 학사가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일본에 갔어요. 어쩌고 해서 그 일에 관여할 뭐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글 창제에 집현전 학자들이 참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원로 학자들은 한글 창제 자체를 반대했고, 젊은 학자들도 한글 서적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사실만을 밝혀냈을 뿐이다. 결국 세종 25년에 만들어진 한글 28자는 그들의 공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글 28글자가 만들어진 것은 세종 25년이고, 이 훈민정 책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인 세종 28년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 집현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 책을 만드는 데만 동원이 됐다면 세종 25년에 만들어졌다는 이 28글자는 세종 혼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것은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세종대왕은 조선왕조 500년간뿐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가장 뛰어난 문화적 업적을 남긴 군주였습니다. 농업, 천문, 의학 등 이런 것을 장려해서 치국이, 해시계, 물시계 등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고, 또 각 학문 분야에서 이 뛰어난 성과를 올린 전문 서적들을 수백 권씩 만들어낸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그가 재위했던 32년간보다 과학기술이나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는 없었다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종이라는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를 보인 이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일을 맡았던 실무자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글만은 세종이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훈민정음에 관한 책 중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바로 이것이 세종 28년 한글 반포를 위해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해례본은 한글의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책이다. 집현전 학자였던 정인지가 쓴 이 책의 서문 중에 한글을 만든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다. 전하창제. 여기서도 훈민정음 28자를 만든 것은 세종이라고 밝힌 것이다. 신하들이 만들었는데 뭐 관례에 의해서 임금이 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은 다른 경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 세종대왕 때 한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밝히고 있죠. 그리고 또 아무리 그 공을 임금한테 돌리기 위해서 그 했다 이렇게 보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으로 보면은 한글 만든 건 대단한 공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임금이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을 임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친절한 표현을 썼다. 이건 뭐 전혀 그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재주에 지나지 못하는 것으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너희가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제 군주가 하는 일은 그러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종 스스로 한글을 만든 것이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종이 직접 쓴 글 속에서도 한글 창제를 다른 사람에게 명해서 만들겠다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훈민정음 서문의 글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글 28글자는 자신이 직접 만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 친제라고 하는 거 그런 표현은 이 훈민정음에서만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하나도 볼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참 이 훈민정음은 역시 친제였다. 그리고 세종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종의 학문적인 그런 배경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고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에 몰두해 건강이 나빠지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아버지였던 태종이 글을 읽지 못하도록 책을 모두 빼앗았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세종은 이미 왕자 시절에 학문에서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께서 참 이분은 그러니까 학문의 대왕이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했지만 임금이 되신 여가인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꼭 공부를 하십니다. 또 정사를 보다고 여가에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는 경서류에서 안 본 책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또 경우에 웬만한 건 다 보신 분입니다. 세종은 언어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가볍게 옛사람들의 운서에 터무니없는 언문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세종의 반박은 단호했다.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 지름과 자모가 몇이냐? 세종 스스로 언어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세종의 반박에 대해 당대 이름난 학자였던 집현전의 학사들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다. 채말리라고 하는 분이 그 집현전의 책임자였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의 최고 학자라고 할 수 있던 분이죠. 그런 당대 최고 학자를 앞에 두고 당신이 이런 걸 아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리 그 당시에 임금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뛰어난 그런 학문적 역량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한글을 만든 직후 세종은 동국정운을 편찬하도록 명한다. 이것은 방대한 분량의 중국음을 모두 한글로